며느리가 막 출산을 마쳤다. 하지만 아기를 보고 난 후 손녀는 갑자기 나를 방 밖으로 끌어냈다. 할머니, 이 아기는 내 동생이 아니에요. 나는 얼어붙었. 왜 그렇게 말하니? 손녀는 말했다. 지난주에 성민 삼촌이 엄마 배를 쓰다듬으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나는 얼어붙어 떨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제 복수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해졌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산부인과에 들어섰다. 문이 부드럽게 삐걱거렸고 곧바로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냄새가 좋았을 리 없지만 오늘은 내 가슴을 가득 채운 기쁨을 덮을 수는 없었다. 병실은 하얗게 밝혀져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깨끗한 벽에 반사되었고 중앙의 하얀 침대에는 내 며느리 박수진이 누워 있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가득 찬 하늘을 품고 있는 듯 빛났다. 갓 태어난 아기는 붉고 작았으며 뭔가 꿈을 꾸는 듯 입술을 움직였다. 침대 옆에는 내 아들 김민준이 서 있었다. 키가 컸지만 그날 밤은 연약해 보였다. 그는 아내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손을 떨었고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홀로 키운 내 민준이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다. 사랑스러운 손녀 김아리는 내게 바싹 붙어 내 손을 힘껏 잡고 있었다. 5번째 생일에 내가 사준 분홍색 공주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커다란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아린이는 발끝으로 서서 엄마 품에 안긴 동생을 더 잘 보려고 애썼다. 할머니, 너무 작아요. 아린이는 흥분하여 속삭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행복이 넘쳐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린이는 내 빛이었고 이용 가족의 빛이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했다. 나는 삶이 힘들더라도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여전히 선물해준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다. 박수진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성민이 하얀 백합 꽃다발을 손에 들고 아침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두 분 모두 축하해요.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며 민준이를 안아주고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다. 나는 약간 놀랐다. 성민이는 너무 빨리 거의 우리와 동시에 도착했다. 마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즉시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성민이는 항상 박수진의 삶의 일부였고 거의 가족 같았다. 그는 항상 적절한 순간에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가지고 나타났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병실은 소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한 친척이 순간을 포착하려 애쓰는 구석에서 사진기 셔터 소리가 찰칵거렸다. 모두 웃고 이야기했다. 공기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간호사가 민준이에게 서류를 들고 들어와 친절하지만 전문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 서류를 주의 깊게 검토했고 이따금씩 아내와 아이들을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여전히 아린이의 손을 잡은 채 서서 행복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내가 항상 꿈꿔왔던 가족 사진처럼. 하지만 그 순간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성민이가 침대 옆 아기 침대로 조용히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몸을 숙여 아기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은 이상하고 다정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내가 과장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성민이는 항상 그랬다. 배려심 많고 다정하며 마치 이 가족도 그의 가족인 것처럼. 나는 나를 침범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려 했었고 아린이를 품에 안기 위해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할머니가 널 안아줄게. 동생을 더 잘 보렴. 나는 기쁜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말했다. 아린이는 기뻐서 소리 질렀다.
그녀의 작은 팔이 내 목을 감쌌지만 내가 아린이를 아기 침대 가까이 데려가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아린이의 작은 손이 갑자기 내 어깨를 너무 세게 잡아서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서둘러 걸음으로 방 밖으로 나를 끌고 나갔다. 놀란 나는 그녀를 재빨리 따라가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려 애썼다. 아린아, 무슨 일이니, 얘야?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아린이는 멈춰섰고 그녀의 맑은 눈은 이제 붉어져 눈물로 빛났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끔찍한 비밀을 폭로하는 듯 속삭였다. 할머니, 이야기는 내 동생이 아니에요. 나는 온 세상이 멈춘 듯 얼어붙었다. 내 발걸음은 비틀거릴 뻔했고 날카로운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무슨 소리니, 아리나? 나는 이미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린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작은 손이 내 치마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지난주에 집에서 성민 삼촌이 엄마 배를 만지는 걸 봤어요. 심지어 뱃속 아기에게 자기 아들이라고도 했어요. 아이의 말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성민이 박수진의 가까운 친구. 내가 항상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 온 가족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이었다. 내 몸 전체를 차가운 고통이 훑고 지나갔다. 마치 내 피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더 묻고 싶었고 아린이에게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어보고 싶었지만 방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나를 현실로 되돌렸다. 나는 차가운 병원 복도 한가운데 문 뒤에서 들려오는 심장 박동기 소리 속에서 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외투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찾았다. 민준이의 번호를 눌렀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눈을 감고 잠시 동안 64세의 김숙자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이를 혼자서 키우기 위해 세상에 홀로 맞섰던 그 시절의 미망인이었다. 내 남편 김영호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로 사망했다. 그날 대구의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마치 온 세상이 비극을 느끼는 것처럼 민준이는 겨우 10살이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경찰로부터 소식을 들었던 순간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들은 건조한 목소리로 영호의 화물차가 대형 화물차의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알리며 집 앞에 섰다. 나는 민준이를 꼭 껴안은 채 얼어붙었다.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잠들었을 때 나는 부엌에 앉아 영호의 낡은 셔츠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때부터 내 삶은 무거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소리 없이 시장으로 나가 채소를 실었다. 그 차가운 아침에 내 손은 떨렸다. 시금치, 감자, 민준이의 공책을 살 수 있는 무엇이든 팔기 위해 잡았다. 비 오는 날에는 삿갓을 쓰고 시장 천막 아래 앉아 무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지켜보곤 했다. 일과를 마치면 근처 하숙집으로 달려가 빨래를 했다. 내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다. 비눗물에 닿으면 피부에 균열이 피를 흘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이가 등잔불 아래에서 공부하며 집중해서 글자를 쓰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돌아왔다. 엄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엄마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들은 가장 어두운 날들 동안 나를 지탱해준 불씨였다. 민준이는 내가 아는 어떤 아이보다도 세상을 더 잘 이해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비록 때로는 그의 눈에서 동네 아이들이 새 신발이나 반짝이는 자전거를 타고 뛰어노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을 보았지만 말이다. 한 번은 그가 냄비에서 차가운 밥을 꺼내
소금과 고추를 섞어 먹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그를 위해 남겨둔 고깃찌개 대신이었다. 엄마 드세요. 저는 이미 배불러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저 자기 몫을 나에게 양보하려는 것임을 알았다. 그 순간들은 나에게 자부심을 주었고 동시에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내 모든 삶을 희생해야 할지라도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겠다고 되뇌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는 나에게 자랑거리를 안겨주었다. 그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전기공학을 공부했고 그 후 대형건설 회사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 완벽한 정장을 입고 굳건한 미소를 지으며 졸업장을 받던 날, 나는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약속한 대로 해냈다. 엄마, 이제 쉬세요.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민준이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나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마치 내 어깨의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민준이가 박수진과 결혼하던 날, 서울의 우리 작은 동네는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다. 박수진은 아름답고 다정하며 따뜻한 미소와 생기 넘치는 눈을 가진 아가씨였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가 좋았다. 비록 가끔 그녀가 민준이와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정말로 이해하는지 궁금했지만 말이다. 결혼식은 작은 교회 마당에서 열렸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소박한 선물과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다. 나는 민준이가 사준 파란 원피스를 입고 그곳에 있었다. 내 아들이 아내의 손을 잡는 것을 보며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약간의 향수를 느꼈다. 아마 나는 아직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구성원이 생기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결혼식 잔치에 성민이가 나타났다. 그림자처럼 박수진에게 항상 붙어 있었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빛나는 미소와 너무나 자연스러운 태도가 나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너무 가까웠다. 거의 친남매 같았다. 하지만 성민이가 박수진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친척들의 짐을 나르고 음식이 다 떨어지면 상을 치웠으며 심지어 잔치가 거의 끝났을 때는 더 많은 술을 사러 달려나가기도 했다. 걱정 마세요. 성민이는 수진이의 친한 친구예요. 그는 게이예요. 내가 그를 관찰하는 것을 알아챈 한 친척이 속삭였다. 나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성민이는 그저 좋은 친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결혼 후 민준이와 박수진은 서울에 있는 우리 낡은 2층 집에서 나와 함께 살았다. 그 집은 작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었다. 이제 그 집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다. 박수진은 빨리 적응했다. 그녀는 가끔 실수로 양념 그릇을 엎지르기도 했지만 부엌에서 나를 돕곤 했다. 민준이는 일로 바빴지만 매일 밤 퇴근하면 항상 나와 이야기하고 피곤한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볼 시간을 찾았다.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니 나는 어머니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느꼈다. 성민이가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그의 환한 미소와 신선한 과일 봉지와 함께 익숙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수진 씨와 어머님이 건강하시라고 귤을 가져왔어요. 그는 말했고 귤 봉지를 부엌 식탁에 놓았다. 나는 성민이의 배려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한 번은 심지어 내 건강에 좋다고 하며 토종꿀 한 병을 가져오기도 했다. 어머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조심하셔야 해요. 성민이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민준이가 야근을 해야 하는 밤에는 나는 종종 거실에 혼자 앉아 박수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리를 낮춰 텔레비전을 보곤 했다. 부엌에서는 그녀와 성민이가 평생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성민아, 이제 그만 귀찮게 해. 나 요리하느라 바빠. 박수진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장면의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성민이는 박수진의 삶과 이 가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것 같았다. 한 번은 그가 박수진을 위해 사과를 깎으면서 그녀를 끊임없이 웃게 만드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님, 제가 이야기꾼으로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민이는 눈을 빛내며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아는구나. 나는 대답했다. 민준이도 성민이를 매우 좋아했다. 어떤 밤에는 두 남자가 툇마루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축구와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번은 성민이가 민준이와 함께 어울려 놀다가 완전히 취해서 돌아왔던 것을 기억한다. 내 아들은 그를 부축해 들어와 거실 소파에 재웠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레모네이드 한 잔을 만들어 탁자에 놓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중얼거렸다.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미소 짓고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그 순간 나는 성민이가 박수진의 믿음직한 친구이자 가까운 동반자이며 완전히 무해한 사람이라고 더욱 확신했다. 민준이와 박수진이 결혼한 지 1년 후 서울의 우리 작은 집은 아린이가 태어난 날 빛으로 가득 찼다. 여전히 병원 복도를 이리저리 오가던 불안감을 기억한다. 다리는 피곤했지만 심장은 가슴 밖으로 뛰쳐나올 듯 격렬하게 고동쳤다. 민준이는 내 옆에서 걱정으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 지으려 노력했지만 나도 떨고 있었다. 다 잘 될 거야, 아들아. 나는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느님께 박수진과 아기를 돌봐달라고 빌었다. 아린이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서 크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내 어깨에 눈물을 흠뻑 적시며 나를 껴안았다. 엄마, 저 이제 아빠 됐어요.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흐느꼈다. 나도 참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오랜 세월의 희생 끝에 마침내 내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박수진이 땀에 젖은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순수한 기쁨으로 빛나던 병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작은 아린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눈은 두 개의 별처럼 반짝였다. 어머니, 보세요. 천사처럼 아름다워요. 박수진은 약하지만 다정함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기저귀 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손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몸을 숙여 떨리는 손으로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빠 딸. 그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곳에 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린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힘을 느꼈다. 아이는 따뜻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내 손가락을 힘껏 잡았다. 마치 이 삶을 밝히기 위해 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아린이를 안고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손녀야, 너는 이 집의 모든 빛이란다. 나는 아린이에게 하는 말인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게 중얼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성민이가 몸의 절반을 가릴 정도로 큰 곰 인형을 들고 들어왔다. 그의 환한 미소가 병실을 밝혔다. 축하해요. 이 천사 좀 보세요. 그는 곰 인형을 한쪽 구석에 놓고 민준이를 안으러 다가서며 외쳤다.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처럼 나는 잠시 놀랐다. 성민이는 항상 정확한 순간에 나타났다. 마치 우리 가족이 그의 존재를 필요로 할 때를 알려주는 육감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성민이가 아린이를 안아달라고 했을 때 미소 지었다. 좋은 삼촌이 되기 위해 연습 좀 할게요.
그는 눈을 빛내며 농담했다. 박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삼촌이면 분명 너무 응석바디로 키울 거야. 민준이는 재미있다는 듯 말했다. 나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성민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다고 생각했다. 날이 갈수록 성민이의 우리 집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다. 그는 자주 왔다. 때로는 박수진을 위한 닭곰탕 한 솥을, 때로는 큰 기저귀 팩이나 분유 한 통을 들고 왔다. 어머님, 수진 씨는 잘 먹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민이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가끔은 왜 그렇게 세심한지 의아했다. 어떤 오후에는 내가 마당에서 빨래하느라 바빴고 성민이는 아린이와 고양이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를 흉내내며 놀아주어 아이가 깔깔 웃게 만들었다. 성민 삼촌, 코끼리 흉내 내주세요. 아린이가 졸랐고 성민이는 뺨을 부풀리고 팔을 코끼리 코처럼 들어올려 나도 멀리서 웃게 만들었다. 이웃들은 감탄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숙자 어머님, 복도 많으시네요. 가족처럼 돌봐주고 아린이를 자기 아이처럼 사랑하는 성민이가 있어서 말이에요. 이웃 박 여사님이 내가 시장에 채소를 들고 가는 동안 말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민준이가 며칠 동안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때 성민이 같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성민이는 거의 집안의 남자가 되었다. 오후에 와서 부엌의 수도꼭지를 고치거나 욕실에 선반을 달기도 했다. 어머님, 이 수도꼭지는 오랫동안 고장 나 있었어요. 제가 고칠게요. 성민이는 스패너를 손에 들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감사함과 약간의 감탄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성민이는 젊고 활기차고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번은 그가 박수진과 함께 거실에서 아린이의 옷을 개면서 이야기하고 웃는 것을 발견했다. 이 티셔츠를 어떻게 김밥처럼 돌돌 말았어? 박수진이 그를 놀리자 성민이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요리사가 되기 위해 연습 중이야. 나는 문에 서서 그 평화로운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남매처럼 지냈고 박수진에게 성민이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느 날 밤, 거센 폭풍으로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나는 부엌에서 양초를 찾고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성민이는 큰 양초 하나와 아직 따뜻한 빵 몇 조각을 들고 흠뻑 젖은 채 나타났다. 어머님, 혹시 배고프실까봐 걱정돼서 빵을 가져왔어요.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배려에 감동하여 그에게 수건을 건네주었다. 우리는 양초 불빛 아래서 저녁을 먹었다. 아린이는 그의 무릎에 앉아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성민 삼촌, 오늘 제가 엄청 큰 고양이를 그렸어요. 아이는 자랑했고 성민이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척했다. 정말? 다음엔 그 그림 꼭 봐야겠다. 박수진은 웃었고 나는 그곳에 앉아 희미한 양초 불빛 아래에서도 완전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성민이의 존재는 점차 이 집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는 비공식적인 가족 구성원 같았다. 때로는 친척들보다 더 세심했다. 한 번은 내가 너무 오랫동안 빨래를 개다가 허리가 아팠을 때 성민이가 말없이 마사지 오일 한 병을 들고 나타났다. 이거 써보세요. 어머님, 약국에서 샀는데 정말 좋아요. 그는 말했고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몸을 돌려나갔다. 그런 행동들 덕분에 나는 그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고 그를 두 번째 아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린이는 눈 깜짝할 새에 자랐다. 그녀의 눈은 빛났고 새벽 첫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집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공주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녀는 종종 졸랐고 나는 앉아서 그녀를 무릎에 안고 예전에 민준이에게 들려주었던 똑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다. 아린이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순종적이고 희망에 가득 찼던 어린 민준이의 모습을 보았다. 이 작은 가족이 정말로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고 조용히 생각했다. 아기의 울음소리, 친구들의 웃음소리, 깨지지 않을 것 같은 행복이 있었다. 아린이가 5살이 되던 해 우리 집은 다시 빛으로 가득 찼다. 맑은 하늘 때문만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을 기다리는 기쁨 때문이었다. 어느 이른 아침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갈아낸 원두향이 공기 중에 퍼질 때 박수진이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들고 들어왔다. 수줍게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 눈은 촉촉했고 입술은 강렬한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굳게 다물려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2개의 붉은 선이 또렷이 보였고 내 심장은 기쁨으로 뛰기 시작했다. 수진아, 너 정말 임신했니? 나는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를 껴안으러 달려들었다. 어머니, 너무 행복해요. 그녀는 속삭였다. 나도 참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고 온 세상이 우리 가족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내 옆에 앉혔다. 마음은 기쁨과 약간의 걱정으로 가득했다. 괜찮니? 많이 피곤하니? 나는 그녀의 눈에서 피로의 흔적을 찾으며 물었다. 박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조금 긴장될 뿐이에요. 나는 그 감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엄마가 되는 것도 감정이 충만한 길이었다. 하물며 이제 2번째 아이를 기다리는 그녀에게는 오죽할까.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난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순간 나는 시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기쁨과 두려움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된 동반자라고 느꼈다. 민준이가 집에 와서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선물 받은 아이처럼 눈을 빛내며 기쁨에 거의 펄쩍 뛰었다. 엄마, 저 또 아들 가져요. 그는 외치며 시장으로 달려나갔고 엄청난 과일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사과, 귤, 망고, 마치 과일 잔치로 축하하려는 듯. 심지어 회사 상사에게 전화해서 박수진과 함께 집에 있기 위해 반차를 내기도 했다. 나는 그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내를 위해 오렌지 주스를 만들고 끊임없이 먹고 싶은 것이 없는지 묻는 것을 보며 다정함과 자부심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이 이제 완전한 남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아내에게 그토록 헌신적인 그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우리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를 아는 특별한 감각이라도 있는 듯 성민이가 바로 뒤이어 나타났다. 그는 케이크 상자를 손에 들고 문을 두드렸다. 상자 위에는 크림으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곧 새로운 가족이 생길 가족에게 축하를. 어머님, 민준 씨, 수진 씨, 모두 축하해요. 성민이는 방을 밝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예감이 피어났다. 성민이는 항상 정확한 순간에 나타났고 항상 세심했다. 하지만 왜? 나는 그와 그의 가까움 사이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리를 느끼고 있었다. 그에 대해 내가 실제로 아는 것과는 말이다. 그날부터 성민이는 집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어떤 아침에는 민준이가 먼 현장으로 가야 할 때 성민이가 박수진을 임신검진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민준 씨는 바쁘시니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책임감 있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한 번은 마당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니 성민이가 박수진의 배에 손을 대고 농담하는 것을 보았다.
이번엔 아들이 맞죠. 미래의 챔피언. 박수진은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고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만약 틀리면 1년 동안 분유 사오게 할 거야.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곳에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불쾌감을 느꼈다. 그들은 남매처럼 너무 가까웠다. 하지만 왜 무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나에게 속삭였다. 식사 때마다 성민이는 항상 박수진에게 음식을 덜어주었다. 때로는 찐 갈비찜을, 때로는 데친 채소를. 더 드세요. 아기에게 먹이려면 튼튼해야 해요. 그는 농담조로 말했다. 민준이는 그저 웃었, 심지어 그는 농담하기도 했다. 성민아, 네가 나보다 내 아내를 더 잘 돌보는구나? 모두가 웃었고 나도 그 분위기에 동참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민이의 관심이 정말 단순한 우정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친척들이 방문했을 때 모두가 민준이가 2명의 멋진 조력자를 가졌다고 칭찬했다. 항상 그곳에 있는 어머니인 나, 그리고 아내의 친구인 성민이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숙자 어머님, 아주머니 댁은 정말 축복받았네요. 이웃 박 여사님은 감탄하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직 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다. 나는 전에 창고로 사용했던 2층의 작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성민이가 화물차에 실어다 준 나무 아기 침대의 먼지를 닦았다. 어머님, 이 아기 침대는 아주 튼튼해요. 아기에게 가져다 드릴게요. 성민이는 눈을 빛내며 아기 침대를 건네주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에 혼자 남아 새로 산 하얀 커튼을 달면서 이상한 우울감에 사로잡혔다. 이 방, 이 아기 침대, 모든 것이 새로운 생명을 위해 준비되었다. 하지만 왜 나는 완전히 평온함을 느낄 수 없었을까? 아린이는 반대로 언니 역할에 행복해했다. 그녀는 낡은 인형을 들고 하루 종일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는 척했고 심지어 아기를 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할머니, 아기가 울지 않게 어떻게 안아요? 그녀는 크고 빛나는 눈으로 물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인형의 머리를 지탱하는 방법,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마음은 다정함과 약간의 향수로 가득했다. 넌 멋진 언니가 될 거야.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후에는 성민이가 그녀를 근처 공원에 데려가곤 했다. 그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거나 그네를 밀어주었다. 성민 삼촌, 더 높이. 아린이는 깔깔 웃으며 소리 질렀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가 내 손녀에게 그토록 많은 기쁨을 주는 것에 감사했지만 아린이와 함께 노는 그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다. 성민이는 왜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까? 그날 밤 온 가족이 마루에 모여 희미한 달빛 아래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민준이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박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가족, 곧 넷이 될 거예요, 엄마. 박수진은 미소 지었다. 남편에게 몸을 기댔고 아린이는 내 무릎에 앉아 인형을 안고 상상하는 동생에 대해 제잘거렸다. 나는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 미소 지었다. 또 다른 아이가 이 가정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갑자기 민준이의 전화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렸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가셨어요? 아린이가 엄마를 밖으로 데려간 것 같던데 나는 망설였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죄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고발할까봐 참았다. 성민이는 항상 박수진과 그렇게 농담하곤 했다. 아마 아린이가 잘못 들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아. 실수로 전화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병원 복도를 걸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다. 박수진이 막내 김지훈을 낳은 후 며칠 동안 서울의 작은 집 분위기는 항상 생기 넘쳤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모두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와 섞여
즐거운 멜로디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의심의 폭풍이 조용히 일기 시작했다. 붉은 피부와 아직 감겨있는 작은 눈을 가진 지훈이를 볼 때마다 민준이와의 닮은 점을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를 더 오래 볼수록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다. 병원에서 아린이가 속삭인 말은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뽑아낼 수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이른 아침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나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민이는 기저귀 봉투와 분유 한 통을 들고 들어와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어머님, 민준 씨가 너무 바빠서 모든 것을 다 못할까봐 걱정돼서 제가 도우러 왔어요. 그는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을 듯 환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불편함에 사로잡혔다. 성민이는 부엌으로 직행했다. 자기 집처럼 찬장을 열고 놀라운 솜씨로 지훈이의 분유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는 윙크하며 말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 마치 집주인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식이 나에게 오싹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오래된 영화처럼 선명하게. 나는 성민이가 집에 나타났던 수많은 순간들을 기억했다. 항상 자신감 넘치고 항상 가까웠다. 한 번은 그가 마치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양 냉장고를 열어 물병을 꺼냈고, 그리고는 아린이를 무릎에 앉히고 소파에 앉아 함께 만화 영화를 보았다. 성민 삼촌, 고래 아저씨 목소리 흉내내줘. 아린이가 소리 질렀고 성민이는 크게 웃으며 낮은 목소리를 흉내내 아이가 키득거리게 만들었다. 그때 나는 그것을 좋은 친구의 친밀함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 각 기억은 감히 완성된 퍼즐로 보고 싶지 않은 조각들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다. 몇 년 전 어느 날 오후 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부엌에서 아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니 성민이가 박수진의 스카프를 머리에 쓰고 박수진 아가씨인 척하며 아린이를 웃기는 것을 보았다. 박수진은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네가 연극을 했으면 분명 유명해졌을 거야, 성민아. 아린이는 성민이의 다리에 매달려 빛나는 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순진하게 말했다. 삼촌, 아빠랑 너무 닮았어요. 그때는 그저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지만 이제 그 말들은 칼처럼 나를 꿰뚫었다. 민준이와 닮았다고? 아니면 그 이상일까? 막연한 불편함이 일어났다. 또 다른 기억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다. 민준이가 사흘 동안 먼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집에 없던 비 오는 밤이었다. 온 동네가 정전되었고 나는 양초를 찾고 있었다. 그때 성민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손전등을 들고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모두 괜찮은지 보러 왔어요. 그는 말했고 곧바로 집구석의 두꺼비집을 확인했다.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나는 성민이와 박수진이 거실에 앉아 밤늦도록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캠핑 갔을 때 기억나? 그때 거의 길을 잃을 뻔했잖아. 성민이가 깔깔 웃으며 말했다. 박수진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넌 정말 문제를 잘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부엌문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저 친밀한 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을 기억하며 왜 우리 셋만 집에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까 궁금했다. 성민이가 지훈이를 임신한 박수진의 배를 만지던 모습이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선명하게 다시 떠올랐다. 내 아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농담했었다. 그 순간 나는 그것이 그저 중요하지 않은 말, 무해한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박수진은 크게 웃었고 민준이는 성민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고소할 거야. 모두가 웃었고 나도 그 기쁨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을 기억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병원에서 아린이가 속삭인 말은 내가 묻어버리려 했던 의심을 여는 열쇠와 같았다. 그날 밤 모두 잠든 후 나는 지훈이의 아기 침대 옆에 앉아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부드럽게 흔들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의 작은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그를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숙였다. 민준이의 특징을 찾으려 했다. 그의 따뜻한 갈색 눈, 곧은 코, 또는 내 아들에게서 항상 알아보던 미소. 하지만 그를 더 오래 볼수록 이상한 점을 더 많이 발견했다. 높은 콧대, 눈꼬리의 미묘한 경사. 어떻게 그가 성민이와 그렇게 닮을 수 있을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아기 침대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심장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안 돼. 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되뇌었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조각들, 성민이가 나타났던 순간들, 박수진과의 너무나도 가까웠던 순간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그림을 형성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 작은 집은 따뜻한 노란 불빛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다.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 보였다. 민준이는 서툴지만 행복하게 지훈이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꿈을 꾸는 듯 입술을 움직였다. 박수진은 상을 치우러 이리저리 오갔고 접시 소리는 나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던 아린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섞였다. 할머니, 제가 이겼어요. 내 말보다 자기의 녹색 말이 앞서가자 아이는 턱을 치켜들고 자랑스럽게 외쳤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속으로는 어두운 물결이 조용히 일렁였지만 그 행복한 순간을 즐기려 애썼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성민이가 아직 따뜻한 수제 약과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달콤한 조청향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여기 제 특기입니다. 가족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그는 햇살처럼 빛나는 미소로 말했다. 민준이는 크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구나, 성민아. 박수진도 눈을 빛내며 돌아섰다. 만약 빵집을 열면 부자가 될 거야. 성민이는 윙크하며 대답했다. 당신들을 위한 거라면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웃었고 잠시 동안 나는 모든 것이 여전히 정상이라고, 내 안의 의심은 늙고 두려움에 찬 마음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식사 동안 성민이는 여느 때처럼 활기찼다. 그는 박수진에게 찌개를 덜어주며 농담했다. 많이 먹고 아기가 튼튼하게 잘 자라도록 해. 박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린이는 성민이에게 계속해서 농담을 해달라고 졸랐다. 성민 삼촌, 노래하는 고양이 이야기해줘. 그녀는 간청했고 성민이는 야옹거리는 고양이 목소리를 흉내내 아린이가 깔깔 웃게 만들었다. 민준이는 그곳에 서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다. 성민이가 박수진에게 음식을 덜어줄 때마다, 지훈이를 다정하게 바라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다. 병원에서 아린이가 속삭인 말은 마치 멈출 수 없는 메아리처럼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성민 삼촌이 아기를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는 업무 전화를 받으러 발코니로 나갔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밤바람과 섞였다. 박수진은 한 구석에 앉아 지훈이에게 수유하며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성민이는 테이블에 앉아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아린이와 새로운 만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그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서둘러 말했다. 네, 지금 갈게요.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사과했다.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어요. 저녁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민이가 서둘러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절반쯤 마신 유리잔이 놓여 있었고 가장자리에 희미한 입술 자국이 있었다. 잔을 닦으려다 내 눈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잔에 멈췄다. 대담하고 거의 터무니없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행주를 든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만약 저 잔이 나를 갉아먹는 의심을 밝혀줄 열쇠라면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잔을 잡았다. 깨끗한 비닐봉지에 싸서 내 방 침대 밑에 숨겼다.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심장이 뛰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진실이 필요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박수진과 아이들을 정기검진에 데려다주는 동안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이미 준비를 해두었다. 아린이의 베개에서 주운 머리카락 몇 가닥. 잠자는 동안 조심스럽게 자른 지훈이의 작은 손톱 조각. 그리고 민준이가 헌혈 후 병원에서 얻은 혈액 샘플. 나는 유리잔이 든 봉투를 들고 거리를 나섰다. 온 세상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유전자 검사 연구소에 도착해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설명했다. 아기가 제 아들의 아이인지 알고 싶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은 놀랐지만 나 같은 노인의 간청에 고개를 끄덕이며 샘플을 받았고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며칠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박수진과 아무 일도 없는 듯 이야기하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타오르고 있었다. 지훈이를 볼 때마다 성민이의 눈이 보였고 박수진이 민준이에게 미소 지을 때마다 그녀가 정말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궁금했다. 어느 오후 성민이가 다시 방문하여 지훈이를 안고 놀아주었다. 이 아이 정말 빨리 자라네요, 어머님. 그는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소름이 돋았다. 성민이가 그를 바라보는 방식,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방식은 나에게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숨기기 위해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몸을 돌렸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속에 담아두었다. 두려웠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 가족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날마다 나를 갉아먹는 의심 속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과장하고 있다고. 아린이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성민이는 그저 좋은 친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희미하게 보이는 입술 자국이 있는 유리잔의 이미지가 다시 나타났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이. 어느 비오는 오후 현관에 앉아 창문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연구소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저편에서 울렸다. 김숙자 어머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전화기를 꽉 잡았다. 감사하다고 속삭였지만 전화를 끈 차 온몸이 마비되었다. 나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끈질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나는 우산을 펼치지도 않고 낡은 우산을 들고 연구소로 서둘러 걸어갔다. 비는 내 옷을 흠뻑 적셨다. 연구소의 젊은 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하얀 봉투를 내게 건네주었다. 앉을 곳을 찾은 다음 여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경고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다리가 돌덩이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대기실 한 구석의 차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뜯었다. 글자들은 내 눈앞에서 혼란스럽고 엉켜 흐릿하게 춤을 추었지만 결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명확했다. 아린이와 작은 지훈이는 성민이의 잔에서 채취한 DNA 샘플과 부자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두 아이 모두 민준이와는 혈연 관계가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발밑의 땅이 갈라지며 끝없는 심연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았다. 종이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줍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서서 현기증이 나고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내가 두 번째 아들처럼 생각했고 온 가족이 신뢰했던 성민이가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며느리 박수진은 나에게 파괴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아린이, 지훈이,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손주들이 민준이의 아이들이 아니었다. 나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마지막인 것처럼 아팠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박수진은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서 지훈이를 부드럽게 흔들며 안아주고 있었다. 민준이는 아기 침대의 난간을 조절하며 나사를 더 사야겠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문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내 입술이 그려지기를 거부하는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부엌에 접시 놓아뒀어요. 박수진은 늘 그랬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을 1초라도 더 마주치면 모든 진실을 소리쳐버릴까봐 두려웠다. 테이블에서 아린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종소리처럼 맑은 목소리로 즐겁게 이야기했다. 선생님이 내 동생이 아빠보다 성민 삼촌을 더 닮았다고 했어요, 할머니. 그녀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목에 무언가가 걸린 것 같았고 입안의 밥은 쓰게 변해 삼킬 수 없었다. 민준이는 크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 말이야. 선생님은 그냥 농담한 거야. 하지만 박수진은 나는 그녀가 얼어붙어 눈에 순간적인 공황이 스치는 것을 보았고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나는 젓가락을 힘껏 쥐고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깊이 숨을 쉬었다. 아린이의 순진한 말은 자신도 모르게 내 의심의 외침을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비수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박수진을 만났다. 아무도 우리의 대화를 들을 수 없는 구석진 곳을 택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나는 하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 손이 너무 떨려서 커피가 조금 쏟아졌다. 수진아, 너와 이야기할 것이 있어. 나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봉투를 그녀에게 밀었다. 읽어봐.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야. 박수진은 봉투를 들고 열었고 나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쓰라리고 뒤틀린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성민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는 불임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확신에 차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이 결과는 진짜야. 아린이와 지훈이는 민준이의 아이들이 아니야. 성민이의 아이들이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박수진은 얼어붙었고 갑자기 격분했다.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저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녀는 거의 소리쳤고 카페의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성민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속으로는 불타올랐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수진아, 나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여기 있어. 나는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힘껏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 못하세요. 우리의 논쟁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말없이 일어섰다. 봉투를 들고 무력감에 무거운 마음으로 카페를 나섰다. 박수진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창가에 서서 민준이가 아린이와 노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뛰어다녔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모든 소리는 내 가슴에 칼날처럼 밝혔다. 민준이는 그녀를 품에 안고 공중에서 돌려주었고 아이는 신나서 소리 질렀다. 아빠, 또 해주세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민준이는 아린이와 지훈이를 온 마음 다해 사랑했고 나는 이 진실이 밝혀지면 그가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커튼을 힘껏 움켜쥐었다. 온 세상이 나에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박수진을 추궁하고 싶었고 성민이를 마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준이를 위해서였다. 내 아들은 박수진을 맹목적으로 신뢰했고 내가 말하면 그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스스로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에 맞서야 했다. 카페에서의 대화 후 며칠 동안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해졌다. 한때 아린이의 웃음소리와 지훈이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박수진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 긴장된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했고 내가 무언가를 물을 때마다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 저 지훈이 때문에 바빠요. 원하는 건 내일 물어보세요. 그녀는 말하고 아이를 안고 멀어져 갔다. 나는 그곳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소리치고 싶었다. 왜 그랬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 때마다 민준이가 아린이와 웃는 모습이 다시 떠올라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두려웠다. 진실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내 아들에게서 미소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밤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서 지훈이를 위해 스웨터를 뜨개질하고 있는데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엄마랑 수진이 사이에 무슨 일 있어요? 두 분 너무 이상해 보여요. 나는 얼어붙었다. 뜨개질 바늘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심과 혼란이 보였다. 아무 일도 없어, 아들아. 나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분명 수진이와 내가 오해가 있었던 것뿐일 거야. 하지만 민준이의 시선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의 씨앗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듯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털실을 힘껏 쥐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민준이가 갑자기 아침 식사 중에 나에게 말했다. 엄마, 종합검진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린이와 지훈이를 돌보려면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을 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검진 받아봐. 예방하는 게 더 낫지. 하지만 내 안에서는 어두운 물결이 일렁였다. 민준이가 검진을 받으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는 그 결과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 병원에 갔다. 나는 낡은 청가방을 손에 든 채 대기실에 앉아 모든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기를 기도했다. 결과가 나오는 날 민준이와 나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의사 진료실에 앉았다. 두꺼운 안경을 쓴 노인 의사는 진료 기록을 훑어본 후 안타까운 눈빛으로 한숨을 쉬었다. 김민준 씨께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검사 결과 김민준 씨는 선천적 불임입니다. 정자수가 거의 없어 자연적인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민준이는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허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차가운 피부가 내 손에 닿는 것을 느끼며
내 심장은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뛰었다. 선생님, 확실하세요? 민준이는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연민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유감입니다, 김민준 씨.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민준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시선은 허공을 헤맸고 그는 결과 보고서를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종이가 구겨져 있었다. 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고 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민준이가 부서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아린이와 지훈이는 누구의 아이들이죠? 그 질문은 그의 영혼을 꿰뚫었을 뿐만 아니라 내 심장을 찢는 칼과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괜찮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결혼식 사진 앨범과 어린 시절 아린이의 사진 앨범을 모두 꺼냈다. 그는 바닥에 앉아 페이지를 넘기고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았다. 마치 진실이 거짓말이라는 어떤 신호라도 찾는 것처럼. 나는 그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문에 서 있었다. 그가 더 많이 볼수록 그의 표정은 더욱 이상해졌다. 마치 아린이와 지훈이의 특징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처럼. 엄마, 보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린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린이는 내 코를 닮지 않았고 내 눈도 아니에요. 나는 대답할 수 없어 입술을 꽉 다물었고 그저 그의 옆에 앉아 위로하듯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두터워지고 무거워졌다. 박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아린이와 놀며 아이가 이상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 애썼다. 그때 민준이가 검사 결과를 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박수진 바로 앞 테이블 위에 종이를 던지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했다. 설명해봐. 아린이와 지훈이는 누구의 아이들이지? 박수진은 창백해졌고 손을 떨며 접시를 떨어뜨렸다.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부정하려 더듬거렸다. 하지만 종이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다 오해예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얼어붙은 듯 무섭도록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이 그렇게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낯선 사람처럼 변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아린이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어나왔다. 아빠의 셔츠를 붙잡고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왜 엄마한테 화내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민준이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았지만 나는 그가 감정의 소용돌이를 억누르려는 듯 어깨를 떠는 것을 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랑.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고통을 숨길 수 없었다. 나는 한 구석에 떨어져서 있었다. 우리 가족의 비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느꼈다. 박수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민준이의 셔츠 자락을 붙잡았다. 눈물은 비처럼 흘러내렸다. 제발 믿어주세요.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흐느끼며 모든 것을 구할 기회를 간청했다. 하지만 분노와 고통으로 붉어진 민준이의 눈빛은 그녀를 내 아들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럼 말해봐. 누구의 아이들이지? 민준이는 신음하며 의자 팔걸이를 너무 세게 쥐어 이마에 핏줄이 섰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마치 각 단어가 그의 심장을 찢는 것처럼. 나는 그곳에 서서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발밑에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내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박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를 들썩였고
숨막히는 침묵 끝에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성민이의 아이들이에요. 그 외에는 누구와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와만 있었어요. 그녀는 얼굴을 바닥에 파묻고 흐느껴 울었다. 침묵을 찢어버릴 정도로 크게. 민준이는 벌떡 일어섰다. 손으로 테이블을 치자 컵들이 요란하게 부딪혔다. 언제부터? 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소리 질렀다. 박수진은 여전히 무릎 꿇은 채 흐느끼며 이야기했다. 몇 년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성민이 옆에서 깨어났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사과하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맹세했다고. 그 후 성민이는 몇 번이나 그녀를 찾아왔고 그저 위로해 주는 척하며 자신은 호르몬 주사를 맞아 불임이라고 속였다고 했다. 저는 믿었어요. 그를 친한 친구처럼 사랑했어요. 절대 생각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끊겼다. 나는 그곳에 서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들으며 영혼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박수진의 각 문장은 칼과 같았다. 민준이뿐만 아니라 내 심장에도 밝혔다. 내가 두 번째 아들처럼 보았던 성민이는 이혼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 박수진은 무너져 내렸다. 맹목적인 우정이 그녀의 이성을 흐리게 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왜 모든 것을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민준이는 쓰라린 웃음을 터뜨렸다. 원한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다. 개의? 불임? 정말 그 모든 거짓말을 믿었어? 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수진은 흐느끼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저는 항상 아린이와 지훈이가 당신 아들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배신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민준이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박수진에게 한때 가졌던 모든 사랑과 신뢰가 사라진 것처럼. 갑자기 옆방에서 아린이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뛰쳐나왔다. 그녀의 작은 손이 내 다리를 붙잡았다. 할머니, 왜 엄마가 울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와 혼란으로 가득 찬 커다란 눈으로 물었다. 나는 즉시 그녀를 안아주었다. 내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했으며 그녀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랑. 엄마는 그냥 조금 피곤한 거야. 나는 속삭이며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자장가를 불러 재웠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박수진의 처절한 흐느낌은 이 가족의 행복이 이미 깨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 계속해서 새어 들어왔다. 나는 아린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녀가 서서히 잠드는 것을 바라보며 내 심장은 아팠다. 그 아이, 내 사랑스러운 손녀는 민준이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의 빛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폭풍으로부터 그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새벽녘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민준이와 박수진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복도로 나가 민준이가 짐을 꾸리는 것을 보았다. 각 움직임은 단호했지만 고통으로 가득했다. 방문이 쾅 닫혔고 박수진은 뒤따라 달려와 남편의 손을 붙잡았다. 민준아, 저를 내쫓지 마세요.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아린이를 위해서라도, 지훈이를 위해서라도요. 그녀는 눈물에 젖어 애원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녀를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다시는 그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 이제 이 집에서 나가. 그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모든 희망을 뿌리째 잘라버리는 듯했다. 박수진은 복도 한가운데에 쓰러졌다.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고 민준이는 문을 쾅 닫았고 그의 무거운 발걸음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몇 주 후 나는 서울 시내 가정법원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의 분위기는 차가웠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돌바닥에 발걸음이 마르는 소리와 섞였다. 나는 민준이 옆에 앉았다. 내 아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꼿꼿이 서서 두 손을 깍지 낀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듯. 법정 반대편에는 박수진이 지훈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지쳐 있었으며 밤새도록 울었던 듯 눈은 붉었다. 아린이는 멀리 떨어진 친척 옆 마지막 줄에 앉아 있었다. 맑은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작은 빛인 아린이는 이런 고통을 겪을 자격이 없었다. 심리가 시작되었고 민준이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다. 제 의뢰인인 김민준 씨는 이혼을 요청합니다. 어떠한 재산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두 아이, 아린이와 지훈이의 양육권 전체를 박수진 씨에게 양도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 말들은 내 심장에 망치질하듯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민준이를 흘끗 보았다. 그의 손이 다리 위에서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지만 나는 그의 내면에서 고통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음을 알았다. 박수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흐느낌이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민준이를 올려다보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적어도 아린이는 데리고 있어줘요. 아린이는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해요. 버릴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공기를 찢어버렸고 나는 민준이가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려는 듯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내 아들의 어깨를 만져주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의 고통을 가라앉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판사의 망치 소리가 건조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고 민준이와 박수진의 결혼이 해소되었음을 선언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나는 채 받아들일 시간도 없었다. 박수진은 지훈이를 품에 안고 붉어진 눈으로 흐느낌에 몸을 들썩이며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졌다. 박수진이 민준이를 배신했고 이 가족을 배신했지만 나는 그녀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린이와 지훈이의 어머니였다.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이들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고칠 수 없는 산산조각난 파편일 뿐이었다. 민준이는 일어섰다. 모든 것에서 도망치듯 서둘러 방을 나섰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그를 뒤따랐다. 그때 우리 뒤에서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나는 돌아서서 아린이가 친척의 손을 놓고 그에게 달려와 그의 다리를 붙잡는 것을 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작은 손은 그의 바지를 힘껏 붙잡았다. 아빠랑 집에 가고 싶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꼈다. 민준이는 얼어붙었다. 크고 강인했던 그의 온몸이 굳어버린 듯했다. 나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눈은 붉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억누르려 애썼다. 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격렬한 내적 갈등 끝에 민준이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아린이의 맑은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아린아, 아가.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진실이 밝혀진 이후 처음으로 그의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목이 메인 흐느낌이 그의 가슴에서 터져나왔다. 그는 아린이를 품에 안고 심장에 힘껏 바싹 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 집에 가자, 공주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마치 딸의 눈을 보자 모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진 것처럼 나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다. 아린이는 다른 작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따뜻하고 작았. 세대가 함께였다. 나, 민준이, 그리고 아린이. 우리는 손을 맞잡고 법원의 무거운 문을 나섰다. 해질녘 노을이 돌계단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비추었다. 마치 우리 안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듯이 나는 고개를 들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보이지 않는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내 영혼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비록 내 뒤에는 부서진 비극이 남아 있었지만 우리가 걸어가면서 아린이는 중간에서 깡충깡충 뛰며 한 손으로는 민준이를, 다른 손으로는 나를 끌어당겼다. 할머니, 오늘 밤 공주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에는 여전히 고통이 느껴졌지만 민준이는 아린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나는 진실이 그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지만 딸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온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밤 저녁으로 뭘 먹고 싶어, 공주님? 민준이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린이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피자. 아빠가 만드는 피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몇 주 만에 처음이었고 나는 그의 눈에서 작은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용히 지나간 날들,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생각했다. 아린이와 지훈이에 대한 진실은 큰 타격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 피는 다가 아니다. 사랑, 연민, 그리고 단결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족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아린이는 민준이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의 딸이었다. 여전히 나의 손녀였다. 그리고 지훈이는 이제 박수진과 함께 있지만 언제나 내 마음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황금빛 석양 아래를 걸었고 우리 셋의 그림자는 길 위로 길게 늘어졌다. 나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가 아린이의 손을 힘껏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은 결단력으로 가득했다. 그때 나는 내 아들이 이 고통을 극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아린이와 내가 곁에 있고 그의 내면의 사랑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다짐했다.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는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작은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빛의 불꽃을 지킬 것이다. 지나온 모든 것을 돌아볼 때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이해했다. 진실은 잔인할 수 있지만 오직 그것에 맞설 때만이 거짓과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랑, 신뢰, 그리고 가족은 신성한 것이지만 만약 그것이 기만 위에 세워진다면 조만간 무너질 것이다. 저는 모든 분들께 진실하게 살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해질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순간의 약함이나 달콤한 거짓말이 온 가정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 남는 것은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랑과 삶 속에서 지속되는 가치들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반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히는 양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축복하시고 용기가 더 나은 날들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